잉어 총각의 낚시 다큐멘터리 배수익 정석 제11화 1편 다른 성격, 다른 습성 강계 배수와 저수지 배수의 차이점. 낚시를 하다 보면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선호하는 낚시터가 다르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이는 강계 배스 낚시에 관해서는 자신 있어 하지만 저수지 배스를 낚아내는 것은 어려워하고, 또 어떤 이는 저수지에 출조하면 대단한 조과를 보여주지만 유속이 있는 강계 배스에 관해서는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요. 물론 환경이 다른 낚시터라 할지라도 배스가 가지는 공통적인 습성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은 강과 저수지 모두에서 별다른 차이 없이 좋은 조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 곳의 배스를 함께 길러본 사육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두 곳의 배스들은 공격성이나 경계심, 악재를 견디는 신체 능력 등 몇 가지 습성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식지에 따라서 다른 미묘한 습성 차이, 결국에는 이런 차이점을 얼마나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어떤 낚시터에 대한 자신감과 선호도를 결정짓는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단락, 과감한 성격의 강배스와 의심이 많은 저수지 배스. 뱀을 포함한 저수지 배스들은 상대적으로 강계의 배스들보다 의심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저수지에서 채집해온 50cm 이상의 배스들이 실내 사육 수조에 적응하여 정상적인 먹이 활동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30일가량이라고 한다면 강계의 배스들은 대개 15일을 넘기기 전에 적응을 마치고 먹이 활동에 돌입하는 경우가 많지요.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서식지의 개체들을 채집하여 사육해본 바 평균적으로 강계의 배스들은 저수지에서 채집된 배스들보다 실내 사육 수조에 적응하여 먹이 활동을 개시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2배가량 짧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식지가 자연 상태에서 인공 사육 수조로 옮겨지는 큰 변화를 맞이하여 생존하는 확률에 있어서도 강계 배스들은 저수지 배스들에 비해 높은 생존율을 보이게 되지요. 이처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배스들의 모습이 각각 다른 이유는 그들이 가진 신체적인 적응력, 다시 말해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신체의 능력과도 관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사육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저수지와 강 배스는 신체적인 능력의 차이보다 심리적인 차이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곳에서 채집된 배스 모두 신체적으로는 정상적인 상태를 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사물이나 어떤 환경의 변화를 맞이했을 때 의심을 해소하고 평시의 상태로 돌아가 활발한 먹이 활동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의 차이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필자는 배스의 경계심이 서식지에 따라서 얼마나 높고 낮은지를 알아보기 위해 간단한 실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실험의 내용은 각기 다른 곳에서 채집되어 와 신체적인 적응을 마친 개체들을 상대로 4LB 라인에 몸을 묶어 수조에 던져 넣은 다음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실내 사육 수조는 그 어떤 자연 상태의 낚시터 물색보다 맑고 투명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들은 웜이 진짜 먹잇감이 아니라는 사실과 약 4LB가량의 얇은 라인의 존재 유무도 정확하게 관찰해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실내 사육 수조의 배스들은 눈앞에 보이는 웜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관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저수지 배스는 4LB에 묶여진 웜을 입속에 넣은 뒤 다시 뱉어내는 행위를 최고 14번가량 기록한 바 있습니다. 저수지에 서식하다가 채집되어 온 개체들은 의심이 가는 먹잇감에 대해서는 단번에 위속으로 집어넣을 때가 적다고 볼 수 있지요. 이들은 먹잇감을 입술로 살짝 깨물어서 진위를 판별해보고 섭취해야 할 먹잇감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즉각 뱉어버리는 습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계의 배스들은 과감합니다. 이들은 의심이 가는 루어라 하더라도 일단 입을 열었다 하면 위속으로 바로 집어넣어버리는 경향이 크지요. 앞서와 같은 조건으로 웜을 수조에 넣고 유혹해보면 강계의 배스들은 웜을 입속에 넣은 뒤 의심을 가지고 다시 뱉어내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령 의심을 가지고 바로 뱉어낸다고 치더라도 3-4번 정도 이를 반복하다가 결국은 위속으로 집어삼켜버리는 경우가 더욱 많다고 볼 수 있지요. 이와 같은 상황은 루어가 아닌 진짜 먹잇감을 상대로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이든 저수지든 살던 곳을 불문하고 배스들이 본능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은 미꾸리과의 미꾸라지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 질병에 걸려 몸체의 일부분에 부패가 일어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은 미꾸라지를 각각의 수조에 투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강계의 배스들은 먹잇감의 상태가 좋지 않아 부패가 되어 있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고 한 입에 집어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죽어서 썩어가는 미꾸라지라 하더라도 대부분 폴링과 동시에 먹잇감을 집어삼켜 위 속으로 넘겨버리지요. 하지만 저수지의 배스들은 다 죽어가는 먹잇감을 귀신같이 구별해내고 뱉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으로 치자면 저수지 배스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상한 음식에 아주 민감하다고 볼 수 있지요. 저수지의 배스들은 싱싱한 미꾸라지를 연달아 3마리 정도 폴링바이트로 받아먹은 뒤 4마리째의 은근슬쩍 부패된 미꾸라지를 똑같은 패턴으로 던져주게 되면 입에 넣었다가도 다시 뱉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강계의 배스들은 싱싱한 미꾸라지 사이에 죽어가는 미꾸라지를 끼워 넣어주더라도 싱싱한 미꾸라지를 삼키는 것과 별반 바를 바 없이 위 속에 집어넣어 소화를 할 때가 많더라는 것이지요. 추측컨대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저수지와 강이라는 환경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계 배스들은 필연적으로 유속이라는 환경에 맞서 살아가야 하므로 어떤 먹잇감이 발견되었다면 보다 과감하게 집어삼켜야 합니다. 이인즉슨 강계의 배스들은 지금 먹지 아니하면 그 먹잇감이 떠내려가 자신 이외에 또 다른 경쟁자들에게 빼앗길 확률이 높기 때문이지요. 아마도 강계에서 수년간 살아온 빅배스들은 알에서 깨어난 그 순간 치어에서부터 성어로 성장하기까지 이러한 삶에 익숙해져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다소 질이 좋지 않은 먹잇감이 있거나 의심이 가는 먹잇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것을 집어삼키고 소화시키는데 잘 적응이 되어 있다고 할까요?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웬만큼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더라도 멀쩡한 사람과 음식이 아주 약간만 상했더라도 먹고 탈이 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강과 저수지의 배스들은 의심이 가는 상황에서 먹잇감을 관찰하고 이것을 집어삼켜 소화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차이를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2번째 단락, 탁월한 신체 적응력을 보이는 강배스와 환경의 변화에 취약한 저수지 배스. 강배스와 저수지 배스를 사육하면서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차이점 중 하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신체의 능력 차이입니다. 이들은 각자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만큼 어떤 외부의 변화를 견뎌내는 신체적인 능력의 차이에 있어서도 큰 격차를 보인다고 할 수 있지요. 예를 들어 저수지의 경우는 인간의 개입이 없는 한 수십 년 동안 비슷한 환경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수지 낚시의 경우는 한 번 포인트는 영원한 포인트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곳은 자연의 어떤 변화로 인해 그 모습이나 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살아가는 배스들은 마치 온실 속의 화초처럼 매년 비슷한 물속 환경을 반복적으로 맞이하게 되지요. 저수지의 배스들은 홍수나 큰 비가 쏟아지게 되더라도 은신처를 잃게 되는 일이 적으며 수질의 변화 또한 강계보다 서서히 일어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강계의 배스들은 그렇지 않지요. 이들은 알에서 태어난 직후부터 죽기 살기로 버텨내야 합니다. 큰 비가 쏟아져 강이 범람하기라도 하면 이들은 나무가 쓰러져 뽑힐 만한 유속에도 살아남기 위해 견뎌야 하며 마치 미숫가루를 풀어놓은 듯한 흙탕물에서도 꿋꿋이 생명을 이어나가지요. 뿐만 아니라 저수지처럼 정수된 환경에서는 큰 비가 오게 되면 기존에 차있던 물과 뒤섞이며 서서히 수질 변화가 일어나지만 강계의 배스들은 큰 비가 오기 전과 전후 수질이 전혀 다르다고 할 만큼 새로운 환경을 맞이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가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계의 빅배스들이라면 적어도 이런 상황을 1년에도 몇 차례씩이나 반복하며 버티고 살아온 녀석들이라 할 수 있겠지요. 물론 모든 크기의 배스들에게서 신체적인 적응력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약 40cm 이하의 비교적 작은 개체들의 경우는 강이든 저수지든 기본적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하듯이 배스들 또한 덩치가 작은 개체일수록 실내 사육수조 환경과 같은 큰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지요. 낚시로 낚아낼 수 있는 가장 작은 사이즈에 해당하는 20cm 내외의 배스들은 사계절 동안 채집 장소를 불문하고 실내 사육수조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0%에 가깝다고 할 만큼 뛰어난 적응력을 보입니다. 때문에 이처럼 작은 크기의 배스들은 장막이나 갈수기, 혹석이나 혹한기와 같이 계절상의 큰 변화가 닥쳐오더라도 조과의 기복 없이 꾸준히 잘 잡힌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위 빅배스라고 부르는 50cm가 넘어가는 크기의 개체부터는 서식 환경에 따라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에 있어서 매우 큰 차이를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실내 사육수조라는 새로운 환경을 놓고 빅배스들이 가진 적응력을 테스트해보았을 때 가장 취약한 적응력을 보이는 개체는
약 5,000평 전후의 작은 저수지에서 채집된 개체라고 볼 수 있으며, 반대로 가장 높은 적응력을 보이는 개체는 강계에 채집된 베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수지에서 채집된 베스들의 경우에는 규모가 큰 곳에서 채집된 베스일수록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신체 능력이 좋았으며, 적응 이후의 건강 상태 또한 규모가 큰 저수지에서 채집된 베스들이 더욱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지요. 특히나 베스가 살아가기에 가장 이상적인 환경이라 할 수 있는 댐의 베스들은 강계 베스에 필적할 만큼 실내 사육 수조에 적응했을 때 매우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약 10만 평 이상의 중대형 저수지와 댐, 그리고 강계처럼 신체적인 능력이 좋은 서식지에서 채집된 개체들은 실내 사육 수조에서 가을 시즌 동안 왕성한 먹이 활동을 하게 될 경우 이듬해 봄 시즌에 산란 징후를 보일 정도로 건강한 몸 상태를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약 1만 평에서 5천 평 사이에 비교적 작은 저수지에서 채집된 개체들은 산란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신진대사조차 유지할 수 없을 때가 많다는 것. 이러한 사실들을 감안해 본다면 베스들은 서식지의 환경에 따라서 신체적인 능력의 차이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 이상하리만큼 활약한 소류지 빅베스들. 유전적, 환경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동안의 사육 경험을 통해 각기 다른 곳에서 채집된 50cm 이상 빅베스들의 신체 적응 능력을 나타내보면 강계 베스, 댐 베스, 10만 평 이상의 대형 저수지, 2만 평 내외의 중형 저수지, 1만 5천 평 소류지의 순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5천 평 내외의 소류지 빅베스들의 경우는 실내 사육 수조의 적응력이 극도로 낮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작은 소류지에서 50cm 이상 크기의 베스 10마리를 채집하면 그 중에 실내 사육 수조에서 살아남는 개체는 한 마리도 안 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낮은 확률을 보이게 됩니다. 강계에서 채집된 빅베스들이 실내 사육 수조에 적응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 두 곳에 서식하는 베스들은 적응력에 있어서 실로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곳에 서식하는 베스들의 적응력은 왜 이토록 크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필자는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까닭을 크게 두 가지로 추측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소류지 베스들의 유전적인 결함입니다. 알려져 있는 것처럼 만약 1973년 당시 한국에 들여온 베스치어들이 한 어미에게서 태어난 개체들이었다면 소류지처럼 아주 적은 환경에서는 근친교배의 확률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베스는 붕어나 기타 다른 토종 물고기들처럼 우리 땅에서 수천 수만 년을 살아온 어종이 아니라 미국에서 들여온 어종이기 때문에 유전적인 다양성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유전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의 베스들이 작은 소류지 안에서 거듭하여 근친교배를 하게 된다면 열성 유전자가 후대의 자손들에게 계속 이어져 상대적으로 수명이 짧고 약한 개체들의 비율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필자의 주변에는 베스가 유입된 지 20여 년 정도 된 약 5천여 평 크기의 저수지가 있는데, 이곳에서 채집되는 빅베스들은 9마리, 중 9마리 모두가 실내 사육 수조에 적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일부 계곡형 소류지 중에는 10m권의 깊은 수심대와 적당히 발달한 연안지대, 그리고 풍부한 일조량을 바탕으로 하여 규모는 작지만 베스들의 서식 여건이 비교적 좋은 곳이 있는데, 이러한 곳에서는 베스들이 과잉 번식할 경우 다른 낚시터에 비해 유전적인 결함이 나타나는 속도가 더욱 빠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정된 유전적 자원을 바탕으로 매년 왕성한 산란이 거듭된다면 그 낚시터에서는 더욱더 유전적으로 환경 적응력이 떨어지는 개체들이 태어날 확률이 높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사진 참조, 약 5,000평 내외의 작은 소류지 환경에서 낚아낸 기형 몸체의 베스. 기형의 몸체를 가진 베스들이 크기가 작은 소류지 환경에서 자주 낚인다는 것은 근친교배로 인한 유전적 결함을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동종끼리 근친교배가 장기간 지속되면 열성 유전자의 발현으로 기형이나 저지능, 그리고 면역력이 낮은 열성 개체가 태어난다. 90년대 말까지 한국의 자연 생태계에서 절대 군림했던 황소개구리의 개체수가 감소했던 원인이 한정된 서식지에서 과잉 번식이 일어나면서 장기간 근친교배로 인한 것임을 감안해 본다면 소류지에서 과잉 번식하는 베스 역시 유전적인 결함을 고려해보지 않을 수 없다. 참고로 황소개구리의 개체수 감소에는 먹잇감 부족과 베스와 블루길, 외가리 등의 천적이 증가한 탓도 있다. 반면에 같은 저수지라고 하더라도 베스가 유입된 지 오래된 중대형 저수지에서는 경험상 기형의 몸체가 발견되는 비율이 눈에 띄게 적었으며,
사육을 통해 살펴보더라도 개체들의 환경 적응력은 그리 나쁜 편은 아니었습니다. 예상컨대 배스들의 서식처가 댐처럼 넓고 클수록 근친교배로 인한 문제점은 적을 것이며, 특히 강계처럼 범람이 발생하면 상류와 하류에 서식하던 소수의 배스들이 서로 자연이식될 수 있는 환경에서는 근친교배의 확률이 더욱 낮아지므로 상대적으로 유전적으로 건강한 개체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류지 배스들의 적응력이 떨어지는 이유, 그 두 번째는 서식 환경의 열악함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첫 번째 이유가 유전에 의한 근거였다면, 두 번째 서식 환경의 차이는 후천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겠지요. 소류지는 다른 낚시터에 비해 매우 작고 약한 생태계로서 저마다 각기 다른 수질을 보여준다고 할 만큼 개성이 강한 낚시터입니다. 예를 들어 수질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인 산성도를 놓고 보자면, 중대형급 저수지들의 경우는 계절에 따라 서로 간에 거의 흡사한 산성도 변화를 보여주지만, 5,000평 내외의 작은 소류지들은 서로 간의 산성도 수치에 있어서 극심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지요. 가령 어떤 소류지는 한여름에 pH 9를 보이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소류지는 동시간대에 pH 6을 보이는 등 산성도가 원래 수질적으로 상대성을 가지는 요소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소류지의 수질은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2만 평 정도 이상의 중대형 저수지들은 유량이 많아 산성도와 같은 수질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또한 그 크기가 넓기 때문에 보다 많은 종의 생명체들이 복잡한 먹이사슬을 구성하며 서로 뒤섞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규모가 큰 저수지에 배스가 유입될 경우에는 복잡한 먹이사슬에 의하여 배스의 번성 속도가 천천히 균형을 유지하며 오르내리지만, 소류지의 경우는 양은 냄비가 빨리 달아올랐다 빨리 식어버리는 것처럼 개체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가 빨리 쇠퇴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소류지는 그곳의 특수한 수질과 자연환경에 맞는 소수의 종들이 번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의 다양성이 떨어지거니와 그 개체수 또한 적기 때문에 배스가 유입될 경우 전성기를 지나는 시점부터는 배스들의 영양 상태 또한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진 참조. 배스의 유입이 오래된 소류지 환경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배스들의 영양 상태가 부실해져 위와 같이 머리만 크고 몸은 야위어가는 배스들의 비율이 높아진다. 한 가지 덧붙여 말해보자면, 산란으로 인한 체형 변화와 무관한 계절의 낚시터에서 낚아낸 빅배스의 체형이 위와 같다면 그 배스는 수개월 안에 죽음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사육 경험을 통해 보자면 신체의 상태가 정상적인 배스들은 늦가을 늦겨울 무렵의 럭비공 형상이 목매를 하고 있어야지만이 정상적인 산란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웬만큼 살이 통통하게 올라있다고 해서 그 배스들이 모두 산란을 성공하는 것이 아니며, 인간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배가 터질 듯이 동그란 몸매를 가진 개체들이 정상적인 몸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배스가 산란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배스의 신진대사가 정상적이라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이미 몸이 쇠약해진 빅배스들은 신체적으로 먹잇감을 소화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먹이 섭취량 또한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따라서 먹이를 섭취하더라도 살이 오르지 않는다. 어떤 낚시터에서 상호 회복기를 지난 시점임에도 빅배스들의 몸매가 위와 같은 개체들이 많이 발견된다면, 그곳 낚시터의 전체 분위기는 이미 전성기를 지나 쇠퇴기로 접어들었음을 짐작하고 낚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 정리하자면 소류지와 같이 약한 생태계의 배스들은 근친교배의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유전적인 결함을 가진 개체가 태어날 확률이 높고, 낚시터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먹잇감의 양도 적기 때문에 전성기를 지나는 시점부터는 영양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게 됩니다. 소류지의 배스들은 길이만 길 뿐 죽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신진대사 조절 능력은 매우 약해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와는 반대로 강계의 배스들은 근친교배로 인한 유전적 결함의 확률이 낮고, 다른 종류의 낚시터에 비해 외부에서 먹잇감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므로 비교적 건강한 개체들이 많이 번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배스라는 물고기는 서식지를 불문하고, 몸이 건강하면 바닥으로부터 떠올라 먹잇감을 찾아다니고, 몸 상태가 나쁘면 바닥에 내려 앉아 소극적으로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널리 알려진 대로 계절별 패턴을 적용시켜 낚시에 임하는 것도 좋겠지만, 때로는 소류지와 강계의 배스들이 서로 다른 몸 상태에 놓여진 것처럼 출조하고자 하는 낚시터의 배스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미리 생각해보고 그곳 분위기에 어울리는 낚시 패턴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 단락. 저수지 배스와 강 배스가 싸운다면?
투쟁적인 강 베스와 소심한 저수지 베스. 베스들은 약 40cm 이상의 성어로 성장하면서부터는 자신의 영역에 대한 개념이 명확해지고 또 이를 지키기 위한 공격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베스가 유어 시절에 보여주는 공격성은 단순히 먹이 사냥을 위한 행동일 때가 많지만 성어가 된 이후에 보여주는 공격성은 먹이 사냥 이외에도 자신의 은신처나 사냥터와 같은 일종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공격일 때가 많습니다. 유어 시절에 먹잇감을 쫓아가 하는 공격은 일회성으로 끝날 때가 많지만 성어가 된 후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보여주는 공격은 훨씬 더 격렬하고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볼 수 있지요. 이처럼 베스가 유어에서 성어로 성장함에 따라 보여주는 습성의 차이는 저수지와 강을 불문하고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강계 베스의 경우는 조금 더 어린 성장기부터 영역을 지키고 빼앗는 행동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수지와 강계 두 곳의 환경에서 약 20-30cm 전후의 유어들을 채집하여 함께 길러보면 강계의 베스들은 유어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어떤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저수지 베스들을 맹렬히 공격하여 못살게 구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사진 참조. 강에서 채집해온 베스 한 마리가 비슷한 크기의 저수지 베스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모습. 코너에 몰려있는 저수지 베스들은 온몸에 반점이 생겨나 심리 상태가 매우 불안함을 관찰할 수 있다. 위의 사진은 강계와 저수지에서 채집해온 약 20-30cm 내외의 베스들을 합사해 놓은 모습인데, 이들은 모두 같은 날짜에 채집되어 온 뒤 동일한 조건으로 실내 사육 수조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서로 다른 곳에서 서식하던 베스들이 사육수조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서로 뒤섞여 살아가게 된다면 어떤 양상이 벌어지게 될까요? 필자는 과거에 이와 같은 상황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실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8번 실험 중 6번의 확률로 수조 내의 분위기는 강계 베스에 의해 장악될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강계 베스들은 뛰어난 환경 적응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같은 날짜에 환경 변화를 겪은 베스라면 강계 베스가 더욱 빨리 정상 컨디션을 되찾게 될 확률 또한 높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실험을 달리하여 먼저 사육되고 있던 저수지 베스들 사이에 뒤늦게 비슷한 크기의 강계 베스를 집어넣게 되면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미리 적응하고 있던 저수지의 베스는 이미 수조 생활에 적응을 마친 상태이므로 신체적인 능력은 저수지 베스가 더욱 좋은 상황이라 할 텐데,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경우에도 앞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서부터는 강계에서 채집된 베스가 더욱 공격적인 습성을 보이며 저수지에서 채집된 베스들을 수조의 외벽에 몰아넣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육을 통해 관찰한 바 강계의 베스들은 저수지 베스들과는 달리 아직 유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약 20에서 30cm 정도의 크기를 보이더라도 영역에 대한 어떤 개념과 이를 지키기 위한 공격적인 습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를 자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진은 저수지 베스들이 먼저 살고 있던 수조에 비슷한 크기의 강계 베스 한 마리를 집어넣은 모습인데, 놀랍게도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단 한 마리의 강계 베스가 6마리 저수지 베스들을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코너로 몰아붙인다는 사실입니다. 구석에 있던 저수지 베스가 오픈된 공간으로 나오려는 몸동작을 취하기만 해도 강계 베스는 그 즉시 입으로 쪼으며 응징을 가하게 되지요. 강베스와 저수지 베스가 동일한 조건으로 싸우게 된다면 누가 이길지는 알 수 없다고 하겠으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강계 베스는 싸우지 못해 안달난 사람처럼 항상 공격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는 것과, 그에 반해 저수지 베스들은 강 베스들에 비해 경계심이 많으며 사람으로 치자면 소심한 모습을 자주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어떤 현상을 두고 칼로 두부를 자르듯 딱 잘나 말할 수는 없겠으나 강계 베스의 기본적인 성향은 저수지 베스들보다 투쟁적입니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노던 라지마우스 베스가 저수지처럼 정수된 환경을 바탕으로 했을 때 잘 번식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이를 바탕으로 추측하자면 강계라는 환경은 상대적으로 유속이 빠르게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조건이 만족되는 은신처나 사냥터가 한정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계의 베스들이 유어 단계에서부터 투쟁심이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조금 더 좋은 은신처와 사냥터를 차지하기 위한 생존 본능으로서 어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이와 같이 베스들이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본다면 강계 베스처럼 투쟁심이 강하고 급한 성격을 개체를 상대할 때는
조금 큰 사이즈의 루어를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부담이 적다고 할 것이며 저수지의 베스들을 상대할 때보다도 빠르고 공격적인 템포로 루어를 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저수지 베스처럼 경계심이 많고 인내심이 강한 개체들, 사람으로 치자면 소심한 성격을 보이는 개체를 상대할 때는 조금 더 작은 루어를 바탕으로 조금 더 느리고 수비적으로 운용하는 편이 낚시터의 분위기에 더욱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5번째 단락, 햇볕과 유속의 방향은 베스가 머물러 있는 방향을 결정한다. 저수지 낚시와 강 낚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유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강계처럼 상당한 유속이 존재하는 곳과 저수지처럼 유속이 거의 없는 곳의 베스는 같은 어종이지만 마치 다른 습성을 가진 물고기처럼 평상시에 유영하는 방향에 있어서 차이점을 가집니다. 위의 사진은 햇볕이 베스들의 몸체 방향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한 간략한 실험으로서 실내 사육 수조의 베스들은 유속이 없는 정체된 물에서는 하루 대부분의 시간 동안 머리를 햇볕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두고 중립 상태에 머무릅니다. 저수지나 댐처럼 유속이 거의 없다고 할 만큼 정수된 물에서 살아가는 베스들은 어떤 장애물 속에 들어가 자신의 몸을 숨기고 은신할 때 그들의 시선은 대부분의 경우 햇볕이 들어오는 방향이라 할 수 있는 보다 밝은 곳을 쳐다보면서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강계에 서식하는 베스들은 사정이 다릅니다. 저수지의 베스들이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햇볕이 들어오는 방향에 따라서 몸체의 방향을 정하고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강계의 베스들은 햇볕의 방향보다 유속의 방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되지요. 이들은 10W 정도의 수중 모터에서 발생하는 작은 유속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자신의 몸체가 바라보는 방향을 유속의 반대 방향으로 두고 머물 때가 많습니다. 사진 참조, 유속이 없을 때는 두 마리 베스 모두 햇볕이 들어오는 방향을 바라보고 머물 때가 많지만 수조의 양쪽 끝에 10W의 수중 모터를 설치하여 각각 작동 시키게 되면 햇볕의 방향과는 무관하게 두 개체 모두 유속이 발생하는 반대의 방향을 향해 서로 마주보고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진다. 위의 사진은 유속이 베스들의 몸체 방향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실험을 진행한 것인데 만약 이 수조의 환경을 유속이 없는 상태로 만들 경우 이 두 마리의 빅베스는 모두 머리 방향을 햇볕이 들어오는 방향을 향해 두고 하루 온종일 대기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수치로 따지자면 하루 24시간 중 90% 이상의 시간은 햇볕과 달빛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머리를 돌려놓고 먹이활동 및 휴식을 취하게 되지요. 그러나 만약에 수조의 양 끝단에서 각각 10W 정도의 수중 모터를 사용하여 작은 유속을 발생시키게 되면 이들은 햇볕의 방향보다 우선하여 유속의 방향에 따라 몸체의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위의 사진 상에 보이는 좌측의 베스처럼 유속이 왼쪽 방향으로 발생하게 되면 그곳에 있는 베스들의 몸체는 유속의 반대 방향인 오른쪽 방향으로 몸체를 돌려놓고 하루 온종일 대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며 이와는 반대로 만약 유속이 오른쪽으로 발생하게 된다면 그 베스는 머리 방향을 왼쪽으로 향한 채 하루 온종일 머무를 때가 많아집니다. 이처럼 강계의 베스들을 설명할 때는 유속이라는 개념을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로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강계의 베스들은 태어나서부터 죽는 그날까지 항상 유속에 맞서 살아가야 하므로 몸체의 체형에서도 저수지 베스들과는 차이를 보이지요. 사진 참조, 두 개체 모두 암컷 베스이며 약 9개월가량 비슷한 영양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좌측은 유속이 빠른 1차 하천에 서식하던 베스로서 체구가 낮고 날렵한 몸체를 보이며 우측은 유속이 거의 없는 저수지 베스로서 체구가 높고 풍만한 몸체를 보인다. 위의 사진은 1차 하천에서 채집해온 베스와 저수지에서 채집한 베스의 체형을 비교해 놓은 사진입니다. 좀 더 상세히 설명하자면 좌측에 있는 약 50cm 가량의 개체는 베스가 번식할 수 있는 환경 중 가장 빠른 유속에서 성장해온 1차 하천의 개체이며 동일한 길이의 우측 베스는 저수지처럼 유속이 거의 없는 정수된 환경에서 살아온 개체라고 볼 수 있지요. 서식지 간의 베스들의 체형을 비교할 때는 암수의 구분과 영양 상태에 따른 차이를 분명하게 구분해야 하는데 특히나 영양 상태에 의한 체형 차이는 약 2-3달간 먹새가 나빠지거나 좋아지면 거의 비슷한 체형으로 닮아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살이 찌고 빠져서 서로 닮아 보이거나 달라 보이는 차이가 아니라 순수한 골격에 의한 체형 차이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대략 6개월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비슷한 영양 상태를 맞추어준 다음에서야 비교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사육 조건으로 9개월가량
함께 같은 공간에서 사육된 각각의 배스들은 골격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사진상 좌측에 있는 개체는 배스가 번식한 지 약 20년이 넘은 1차 하천에서 채집된 녀석으로서 이처럼 유속이 빠른 환경에서 살아가는 배스들은 빠른 유속이라는 가혹한 환경에서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에 체구가 낮고 날렵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많이 먹고 살이 찌거나 빠져서 만들어진 체형이 아니라 1차 하천이라는 가혹한 환경에 맞서 철저하게 유전적인 선택과 도태를 겪으며 만들어진 체형이라는 것이죠. 1차 하천의 배스들은 흡사 계류와 같은 빠른 유속에 맞서 살아남아야 했고, 때문에 저수지 배스들처럼 체구가 높고 기골이 장대한 개체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되어 갔을 것입니다. 1차 하천과 같이 유속이 빠르고 수온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의 배스들은 다양한 체형을 가진 배스가 모두 살아남을 수 없었으며, 그 중에서도 체구가 낮고 날렵한 몸매를 가진 녀석들만 살아남아 씨를 뿌리고 명맥을 유지해온 것이죠. 반면에 비교적 높은 차수를 보이는 3차 이상의 하천과 저수지, 댐에서는 다양한 체형의 배스가 발견됩니다. 체구가 낮고 날렵한 체형의 배스부터 체구가 높고 기골이 장대한 배스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이 비교적 서식 환경이 양호한 곳에서는 생존에 대한 위협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차 하천의 배스들이 철저하게 적자 생존의 법칙을 따르며 적응해 왔다면 저수지의 배스들은 비교적 안정된 환경에서 적응해 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까닭으로 저수지와 같이 정수된 환경의 낚시터에서는 배스들의 체형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이곳에서는 배스들이 가진 체형도 다양하거니와 성장 속도도 빠른 편이기 때문에 사육이 아닌 순수 낚시를 통하여 육안으로 체형을 구별해내기가 매우 까다롭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진 참조. 현란하고 빠른 진행 속도를 보이는 스틱베이트가 역동적인 관계의 분위기에 잘 어울린다면 정적이고 느린 운용을 펼치기 좋은 고퍼는 고요한 분위기, 저수지에 잘 어울린다고 볼 수 있다. 1998년 필자는 금호 관계에서 처음으로 배스를 채집하여 사육에 성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로부터 몇 년 뒤에는 저수지 배스를 위주로 사육하게 되었고, 또 그 후에는 수로와 댐, 늪지 등등 마치 수집이라도 하듯이 여러 곳에서 서식하던 배스를 채집하여 길렀던 적이 있지요. 그때 당시에는 새로운 낚시터에서 새로운 개체를 채집해오면 그 배스가 보여주는 것이 마치 모든 배스들을 대표하는 습성일 것이라 믿곤 했었습니다. 현재 사육되고 있는 배스의 모습이 곧 배스 전체의 습성이 될 수 있다는 믿음. 하지만 필자는 최근에 와서야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연의 크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3톤이라는 대형 수조에 각기 다른 곳에서 채집된 개체들을 함께 사육해보니 그 좁은 공간 안에서도 이들은 서로 다른 습성을 보이더라는 것이지요. 서식지에 따른 습성의 차이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강의 배스와 저수지의 배스의 차이입니다. 이들은 같은 어종으로서의 공통점도 있지만 서로 다른 습성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지요. 투쟁심이 강하고 과감한 성격의 강계 배스와 상대적으로 경계심이 많고 인내심이 강한 저수지 배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는 배스들에게는 각각 다른 성격과 습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출조하고자 하는 낚시터의 환경에 맞는 패턴을 실천한다면 배스 낚시가 한결 더 수월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